자, 시작하죠.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보충 설명 네 번째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까지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물까지 제출하면서 이제 아마 제일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제 표절률일 것입니다. 이 표절률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습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하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부분들은 제출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를 기반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이제 따라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개인별로 이제 각자의 어떤 실력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가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일환으로서 모든 이제 제출하는 보고서에 표절률을 이제 검사를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뭐 이렇게 그 보충 설명이나 그다음에 공지 사항으로 알려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서 자체의 어떤 이제 표절률이 어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점수를 감점하거나 아예 점수를 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몇 번 그 공지 사항을 올리고 했는데도 여전히 하여튼 좀 그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공지 사항들을 잘 읽어보지 않는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메일 보내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지 사항에 보면은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잠깐 좀 공지 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공지사항에 여기 보면은 이제 보고서나 그 다음에 실험 실습 보고서나 뭐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이제 좀 키워가지고 보죠. 자, 여기 이제 공지사항 부분에 이제 그 남겨놨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홈워크에 대한 부분들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보고서 전체를 하나의 파일로 좀 작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작성을 할 때 이때 소스 코드하고 실행 결과를 포함을 시키는데, 수도 코드 역시 이제 포함을 요청하면 이제 해야 되고요. 이때 이제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을 따로따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지금 거의 11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 대한 이제 그 채점 관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의 파일로 모아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가 이제 작성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소스 코드를 이제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그리고 실행 결과를 이제 그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보고서에. 그런데 소스 코드를 실행을 시킬 때는 그 포함을 시킬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C 코드를 C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쭉 긁어 가지고 이렇게 전체 이제 그 선택해서 복사할 수 있으니까, 복사를 하고 난 뒤에 보고서의 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붙여 넣기를 하십시오. 절대로 소스 코드를 캡처해 가지고 제출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소스 코드 캡처 이미지 자체가 기본적인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이 쑥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붙일 때는 항상 복사를 해서 붙이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실행 결과는 결국은 이제 캡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행 결과 자체는 이미지로서 우리가 참조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자체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표절 가지고 이제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실행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프로그램에서 실행 결과가 만들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두 번째, 소스 코드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언급을 드리겠는데, 이제 강의 시간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소스 코드는 항상 좀 그 가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들여쓰기를 제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분히 커멘트를 추가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무리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컴파일이 된다 손 쳐도 들여쓰기 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려 있게 되면은 누가 그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이제 감점을 한다는 거죠. 회사에 가서, 왜냐? 회사에 가서 그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정말 욕 먹습니다. 아마 이제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가서 그런 이제 그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하지 말 거는 하지 말도록 반드시 이제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감점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해가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성문을 여전히 잘 안 달고들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주성문들 많이 안 달면 나중에 또 감점됩니다. 특히 이제 시험 칠 때 주성문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점수로 또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성문들이 이제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는 감점입니다. 감점 대상이니까 미리미리 추석을 충분히 잘 다는 연습들을 하시고 아예 습관을 잘 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추석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표절률을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감안해서 그 소스 코드 작성할 때 이런 점들을 꼭 좀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홈워크에 관련된 부분이고, 실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습 제출할 때도 이런 이제 소스 코드는 실습 자체를 우리가 이제 실제 실행을 시켜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호목 자체는 강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습은 좀 복잡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스 코드 부분 자체를 이제 직접 파일로 제출을 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실행도 시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여러 개의 파일이 지금 이제 제출이 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 뭐 이런 소스 그 수도 코드 같은 경우에는 또 파일로 워드 파일로 제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강의에서 제시되는 호목을 제출하는 난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이 따로 있고 각각이 관리가 따로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잘 따라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공지 나간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이 이제 강의 쪽에 관련된 공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마 지금 이제 호목 3을 또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초에 이제 그 강의 자료에 대해 나와 있던 부분들을 제가 수정을 미처 하지 않고 못하고 이제 지난번 보충 설명 때 이 부분들을 수정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강의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3.2 부분에 있는 부분이 연도가 그 2019년으로 되어 있던 걸 이제 2020년으로 수정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2020년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월 1일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보를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윤년 확인하는 기능들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연도가 2019년인지 2020년인지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윤년 검사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실행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정된 연도가 뭐 이거는 윤년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이제 단정을 짓게 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1년이 바뀌게 되면 뭐 사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요구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 부분들을 이제 수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그 수정 사항으로 2020년은 2019년으로 이제 강의 자료 나갔던 거 수정해서 다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게시를 다시 했고 공지 사항으로도 다시 올려놨으니까 이번에 숙제하실 때 2020년으로 하셔서 올해 달력하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훨씬 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것도 뒤져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는 올해 거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임의의 연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실험 처리하는 부분으로 또 이렇게 이제 확장도 해 나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장까지에 있는 부분들을 이게 이제 좀 이제 보충 설명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뭐 질문이 있으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 채팅창에도 올려 놓으시고 아니면 이제 그 질의응답 쪽으로 올려놔도 대답을 그게 맞춰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홈워크하고 그 다음에 실습에 관련된 채점들을 해서 계속 이제 점수를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이제 기준들 중간에 이 부분들이 이제 그 포함이 안 돼 있다가 다시 이제 세부적인 뭐 이 기준 항목들 다 지금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 나가면서 궁금증이 있으면 미리미리 질문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서 내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이제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명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이 강의 자료 만들거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그런 거 오타가 있거나 이런 쪽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모든 사람들한테 정확히 공지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4장에 해당이 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예, 그 조금 전에 뭐 채팅으로 하나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3.2번은 그 문제 따로 값을 입력받게 만들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2020년으로 고정해가지고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시도를 해봄직한 게 그 연도를 입력받아 가지고 그 해당되는 연도에 출력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공지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본 기능은 2020년인데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특정된 연도를 입력받아서 하게 되면은 보너스를 드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사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이제 그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장은 함수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함수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구성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수들을 나눠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함수 원형을 만들어서 그 함수 쓰기 이전에 이제 제공들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정적 지역 변수, 그 다음 그런 변수가 선언됐을 때 그 변수들이 이제 적용되는 그 구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선언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다 쓸 때 그때 이제 엑스턴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함수 호출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계속 반복해서 호출하는 부분들이 재기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재기 함수, recursive function에 대한 구성들, 그 예제들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재기 함수를 구성해서 사용할 때 자칫 잘못하면 꼭 같은 조건의 어떤 함수를 굉장히 여러 번 호출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성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성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들 사장에서 이제 다뤘습니다. 자, 하나씩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함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모듈러 개념이죠. 그래서 모듈러 개념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갔던 이제 모듈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른 쪽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함수 형태로 만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부분에서는 그걸 또 별도의 파일로 관리해서 파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나눠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개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래밍 경우에는 바로 모듈 단위가 기본 단위가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함수가 여러 개 모여 가지고 유사한 이제 관련성이 있는 기능들의 함수들을 모아서 파일 단위로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큰 단위의 모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모듈에 관련된 그 함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건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함수가 실행될 때 전달받는 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함수가 뭔가를 실행해서 결과를 이제 내보내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이제 동일한 기능들을 여러 번 수행해야 될 때, 이걸 이제 함수를 쓰지 않으면은 동일한 이제 소스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복사해 넣기, 이런 이제 꼴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함수 형태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단촐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함수로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필요에 따라서 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이제 함수이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어떤 이제 메인이나 이런 이제 부분에서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선언들이 되어 있거나 그 구현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예에서는 미리 print star라고 하는 함수를 미리 구현해두고 그다음 불러서 쓰는 이런 이제 형태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파일에서는 메인 함수가 맨 먼저 또 나타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인 함수가 전체 기능들을 한눈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전체 아웃라인 개념을 제공해주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절주절 있고 맨 끝에 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인이 맨 위에 와 있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있는 것처럼 이제 메인에서 어떤 특정된 함수를 쓰려고 하면은 또 거기 있는 함수 선언되어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 원형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 함수 사용하기 전에 위에서 함수 원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 함수 원형은 조금 이따 또 설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같은 기능을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함수 사용함에 따라서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함수가 이제 실행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택 프레임 하나 준비하고, 그럼 거기 안에 이제 지역 변수들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함수가 실행할 때 사용하게 되는 인수들을 전달하는 또 과정도 있고, 함수 실행 결과 우리가 다시 반환받는 것도 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함수 자체가 보면은 이 자체가 이제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함수 형태로 이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하게 될 함수 매크로라는 이제 그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함수를 제기 함수 형태로 계속 이제 반복 호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함수 호출 내부에서 중간에 이제 이전에 있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함수들을 이제 연결을 해 나가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함수를 각각 만들고 메인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함수, 또 다른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하는 이런 이제 절차로 구성이 되겠죠. 맨 처음에 호출되는 건 이제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함수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구현하는 그런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함수 구조는 아까도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함수 괄호 안에 전달해주는 이제 매개 변수, 또는 이제 이게 이 매개 변수는 이제 함수 원형을 선언할 때 그때 이제 있는 열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파라메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함수가 호출될 때는 인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실행되고 난 뒤에 이제 결과가 반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몸체가 있고, 몸체 이제 맨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역 변수들을 선언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연산하고 난 뒤에 맨 뒤에 그 이제 결과 값을 반환해주는 리턴하는 이제 기능들이 또 있죠. 자, 이제 반환 데이터 유형, 맨 앞에 이제 함수 맨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반환 데이터 유형이죠. 이 부분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형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티자, 더블이나 뭐 반환하는 게 없으면 void라고 이렇게 선언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게 될 뭐 구조체나 아니면 이제 포인터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매개 변수와 인수라는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함수 자체를 우리가 선언할 때, 함수 원형을 선언할 때, 이때 이제 선언되는 부분은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인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형식에 맞춰 가지고 이런 형식이 사용된다라는 걸 알려줄 때, 근데 실제로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그 함수 호출하는 쪽에서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이제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이게 함수 원형으로 정의되는 걸 이제 설명할 때는 매개 변수. 실제로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인수가 전달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 매개 변수는 뭐 아까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함수들에 대한 함수 원형을 선언할 때는 이제 매개 변수가 되겠고요. 실제 이제 실행이 될 때 그 인수들이 복사돼 가지고 전달되는 이 과정은 인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함수들 만드는 거, 뭐 사각형을 그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구성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 기본 인수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위에 인수들이 이제 전달될 때 그때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언했던 함수 원형에서 이제 선언한 그 기본 값을 쓰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바로 이제 기본 인수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show volu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세 개의 인수가 전달돼야 되는데 함수 호출할 때 하나만 이렇게 호출하거나 두 개 호출하거나 아니면 세 개를 다 지정해서 호출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개수가 다 모든 게 다 채워지면 이제 1대1로 다 차례대로 그 값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낱개가 있다라고 하면 맨 앞에부터 채워넣고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쪽을 이제 그 기본 인수 값을 설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함수가 이제 호출되는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메인이 실행되는 것도 운영 체제가 이 메인을 이제 실행을 시킬 때 메인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실행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메인 안에 보면 이렇게 지역 변수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값을 초기 어떤 값들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서 함수가 호출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그 인수들이 차례대로 이제 해당되는 위치에 차례대로 매핑이 돼 가지고 x는 i로 y는 j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받고 난 뒤에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그 값들을 사용을 해서 계산들을 하고 결과를 return하면은 이 return된 부분이 요 전체 함수 호출 결과로 이제 반환들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one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D에 그 값이 이제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메인에서 나머지 실행하고 난뒤 printf가 실행되는 것도 같은 요령이죠. 단지 우리가 직접 작성한 함수가 아니라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이제 제공한다만 한다는 것만 차이가 날 뿐이고 실제 이제 실행되는 그런 이제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이제 0으로 return 되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함수가 호출될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 스택 프레임에 관련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재기함수 호출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성능 개선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메인이 실행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이 메모리 스택 상에 이 메인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 프레임이 처음에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 이 메인이 실행될 때 전달받는 인수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죠. 마치 지역 변수처럼. 다음에 그 이제 메인 자체가 선언한 그런 이제 지역 변수들이 차례대로 이제 쭉 더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메인에서 average를 호출하게 되면은 메인 메모리 스택 위에 여기 추가적인 average 함수를 위한 메모리 스택이 하나 더 이제
그 위에 다시 이제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verage 안에 사용하고 있는 인수들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verage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 변수, 그러니까 avg라고 하는 부분들이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값들이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x는 메인에 있었던 x가 바로 i 쪽으로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메인의 y가 이제 j 쪽으로 이제 복사가 되죠. 그럼 이제 이 값들을 복사해서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2.0으로 나눠서 average가 계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 return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 이제 함수 결과값이 return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결과값이 반환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return 값은 하나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를 이제 전달할 때 어떤 방법을 우리가 쓸 수 있는가를 다음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eturn 할 때는 일단 먼저 이제 average가 실행되는 도중에 여기 지역 변수로 사용했던 그 avg 값을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메인에 호출한 그 함수를 호출한 그 콜러 쪽으로 함수 호출한 쪽으로 이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자체를 그 다시 이제 메인에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함수가 이제 다 실행이 끝나고 나면 그 스택 프레임 자체를 소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 호출해 가면은 계속 이제 스택 프레임 만들어져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반환되면은 사용했던 스택 프레임이 다시 이제 소거가 되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들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메모리 스택 자체가 이제 유한한 어떤 이제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히 계속 함수를 호출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메모리 스택에 이제 남아 있는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함수 호출 자체가 방지가 되게 됩니다. 중지가 되고 프로그램이 이제 정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함수 원형과 라이브러리 쪽인데, 함수 원형은 이제 컴파일러한테다가 함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떤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고, 함수가 실행이 끝나고 나면 어떤 값을 반환하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이제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틀만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메인 안에서 호출하는 컴퓨터 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메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현들이 되어 있게 되면은 그 구현되어 있는 그 이전에 메인이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메인 자체가 실행할 때 이 컴퓨터 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원형을 미리 정의를 해줍니다. 함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함수가 이제 쭉 구현이 되고 본문이 구현이 되는 이 부분을 본문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함수 이름,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반환값, 그 다음에 함수 괄호 안에 전달되는 인수,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정보가 있으면 이제 함수 호출할 때 전해져야 되는, 전달이 돼야 되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고 난 뒤에 반환하는 정보는 다 알려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함수 원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반드시 그 함수 호출하기 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함수 원형은 뭐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반환형, 마지막에 이제 세미콜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이 이제 원형을 이렇게 이제 선언할 때는 실제 이제 그 매개 변수 이름은 굳이 뭐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료형만 있으면 어떤 자료형의 정보가 전달되는가가 알려지기 때문에 자료형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매개 변수 이름까지도 다 정리하는 것이 실제 이제 그 함수를 이해할 때 도움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함수 그 전달할 때 사용되는 그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인수의 이름을 같이 명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작성하는 이제 그런 관례입니다. 자,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런 함수 원형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메인 함수를 이제 그 실행할 때 내부에서 printf나 scanf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작성한 적이 없죠.
근데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되려고 하면은 이 printf나 scanf는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이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헤더 파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더 파일 안에 바로 이런 이제 그 각각의 그 스탠더드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그런 함수들, 이런 여기 이 함수들에 대한 함수 원형을 거기에서 이제 제공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더 파일을 include를 반드시 해야 밑에서 이제 그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 함수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고 강의 시간에 이제 쭉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썼던 것들이 바로 이제 printf, scanf 같은 이런 부분들이고, 이것 말고 뭐 문자 단위로 입력하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실습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bif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time이라고 하는 거 있고, 뭐 그 시간 그 경과 시간 측정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난수 생성할 때 시드 설정할 때도 쓰고, 이럴 때 있던 것이 바로 이제 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수 생성할 때 썼던 것들이 바로 이제 렌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함수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 표준 입력 출력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뭐 잘 쓰고 계시니까 이제 설명을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지정하는 거나 printf의 포맷 지정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 공간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넣어 가지고 몇 칸을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정렬을 해라. 그 다음에 뭐 앞에 샤프가 있는 것은 이제 접두어 프리픽스를 이제 같이 출력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이제 왼쪽으로 칸 맞춤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int integer bit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습이나 이제 이거 할 때 연습 문제 할 때 한번 풀었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전체 비트 인티저에 포함되어 있는 비트 수만큼을 이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shift 시켜가면서 해당되는 이제 비트의 값을 읽어서 이제 출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함수들을 만들어 나갈 때 바로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 관련된 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쭉 다 드렸고요. 예제는 이제 뭐 어떤 지금 현재 시간을 이렇게 출력하고, ASCII time이라고 하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 이제 그 실행된 시간에 대한 그 이제 요일 정보, 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 그 다음에 시간, 시분, 초, 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출력해 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수 생성할 때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렌더라는 거고, 그때 seed를 설정해 주는 거. 이 seed는 이제 난수를 생성해 나갈 때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생성해 내는 이제 그때 맨 처음에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seed 값이 달라지면은 난수가 생성되는 이제 순서가 서로 다른 순서로 이제 생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매번 실험할 때마다 이 시드 값을 다르게 만들어서 다른 어떤 이제 순서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랜덤 X는 이제 이렇게 이제 16진수로 7FFF가 돼가지고 32,767이 이제 최대 큰 값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큰 값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설명됐던 빅 렌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 렌더를 두 번 써가지고 15빛, 15빛을 이제 연결해서 30빛짜리를 만들어서 쓰는 것들을 배웠던 겁니다. 난수는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레인지 0부터 레인지 마이너스 1까지 가는 이 범위를 다른 쪽으로 좀 시프트 시켜가지고 쓰려고 하면은 베이스 값을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seed는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렌더를 뭐 이게 타임 널로 해서 타임 널이 이제 0이니까요. 0으로 해서 하면 이제 현재 시간을 1970년 1월 1일부터 이제 초 단위로 누적해서 그 값을 쓰게 해주기 때문에 매번 실행할 때마다 시드 값을 다르게 설정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렌더에 대한 부분들, 더 큰 난수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나온 것처럼 이제 렌더 한번 실행해 가지고 왼쪽으로 15번만큼 시프트 시키고, 오른쪽에 비어있는 그 자리에 또 한 번 더 렌더를 실행시켜서 갖다 이제 끼워 넣게 되면 총 30빛짜리 랜덤 넘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모듈로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그 범위 안으로 이렇게 이제 제한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 렌더 생성하는 데 부분들은 중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했는데, 한 가지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게 될 것이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추가 부연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포인터를 하나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 밑에서 이제 M 얼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C 얼록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블록을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에서 선언했던 그 자료형과 같은 형태로 그 포인트형으로 형을 변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를 이렇게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이 값이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동적 배열을 할당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큰 단위의 배열을 이제 쓰는 거 가지고 좀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이제 동적 배열 할당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자료형이 있고 뒤에 별표가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포인터라고 하는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고,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상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는 메모리 상에 어떤 이제 변수들이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그 주소를 가지고 그 가리키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이제 좀 특수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바로 동적으로 이제 메모리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열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이제 있는지를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배열을 만들고 그 결과값을 이제 반환해주는 이런 이제 절차를 사용하고요. 그다음 그 이외에 이제 유틸리티 함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각 함수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함수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그 함수 원형들을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인클루드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math.h가 되죠. 수학에 관련된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수를 정의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어떤 특정된 상수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 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아크 탄젠트니,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 루트니 이런 것들을 그 수학 관련된 함수들이 있는 math.h를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함수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역 변수나 전역, 정적 변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이제 지역이냐 전역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된 함수나 아니면 함수 내부에 우리가 블록을 설정했을 때 그 블록 내부에서 선언되는 이제 변수들은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부르고, 함수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전역 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있으면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지역 변수고, 함수 바깥쪽에 이렇게 토탈처럼 있는 부분이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역 변수들은 함수 이름이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함수에는 동일한 이름이 있어도 서로 다르게 관리가 됩니다. 각각의 이제 지역별로 따로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스택 프레임 안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매번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별도의 스택 프레임이 구성이 돼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다 다르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 변수 예제는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볼 수 있고요. 함수 인수가 전달돼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쪽에 선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역 변수인데, 전역 변수는 그 선언된 위치부터 이제 그 다음에 쭉 있는 이제 함수들이 다 이 부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전역 변수가 선언되기 이전에 있는 함수는 그 이후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전에 그 정보가 이제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는 이렇게 초기값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 종료할 때까지 계속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함수 호출할 때 그냥 전역 변수로 해서 이제 전달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근데 그
이 강의에서 제가 이제 강조를 했지만 전역 변수 쓰지 마십시오. 전역 변수를 쓰게 되면은 이 어디에서 이 값이 이런 식으로 변경됐는지를 추적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체를 추적하기가 힘들면 오류가 발생됐을 때 오류를 수정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이유가 없는 한에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3학년 운영 체제를 배우고 운영 체제에 관련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때까지는 그 이제 구성할 때까지는 전역 변수 사용하는 것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에는 방지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역 변수를 쓰면은 감점하겠다는 거죠. 그 자체는 뭐 굳이 감점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이걸 실제 이제 쓰지 않는 것이 대부분 이제 권장하는 사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를 이제 이렇게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같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쓰는 거는 더 감점을 받습니다. 이제 예를 위해서 뭐 이런 예를 만들긴 했는데 이제 어떤 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불러 쓰게 되면은 지역 변수가 이제 만약에 선언되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갖다 쓰고요. 만약 지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은 위에 있는 이제 전역 변수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설사 이렇게 이제 전역 변수를 쓰는 일이 치 못해서 이제 있다 손 쳐도 이름을 같이 이제 이렇게 써놓는 일은 또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 할당하고 자동 할당은 정적 할당은 이제 우리가 스태틱으로 나중에 선언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그 실제 함수가 실행되기 이전에 미리 이제 만들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고요. 자동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뭐 함수 내부에서 우리가 지역 변수로 선언했던 부분들은 그 함수가 실행될 때 생성됐다가 함수 빠져나오면은 소멸됐다가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적으로 생성됐다가 소멸됐다 하는 이런 그 관리를 받게 되죠. 자, 스태틱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이제 받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 변수를 하나 선언할 때 그 앞에다 스태틱이라고 이게 선언해주면 그 자체는 함수가 실행되기 이전부터 미리 이제 준비가 되고 미리 이제 그 운영 체제가 준비를 해줍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에 지금까지 실행됐던 그 결과가 계속 남아 있게 되죠. 그 기억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그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제 그 지역 변수는 그 함수가 빠져나오면 다 삭제가 돼 가지고 이전에 실행했던 값을 기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스태틱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이전에 실행했던 그 값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실행하러 들어가서 그 값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제 메인에서 서버를 한번 호출을 하게 되면은 오토 카운터 0으로 이제 초기화되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인티저 스태틱 카운터는 미리 이 함수가 이제 실행되기 이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가 그 값이 0으로 초기화가 이제 되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오토 카운터, 스태틱 카운터를 각각 1씩 증가시키고 출력하면은 각각 이제 1이 출력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오토 카운터, 스태틱 카운터 둘 다 이제 1이 이제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냥 서버로 들어와서 오토 카운트는 이제 다시 만들어지죠. 그래서 0으로 다시 초기화된 값이 만들어지고 1 더하면 그냥 1이 될 것이고 근데 스태틱 카운트는 아까 실행했던 결과가 이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에다가 1을 더하면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 카운트에 처음에 초기화로 0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맨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는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자체는 이제 그 값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가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오토 카운트는 0으로 다시 초기화 됐다가 1로 될 거고 스태틱 카운트는 아까 나왔던 2에서 1을 대고 3이 이제 되겠죠. 그럼 엑스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외부에서 선언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파일에서 선언되어 있는 이런 이제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을 우리가 이제 이런 다른 함수의 다른 파일 내부에서 이제 불러 쓸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여러 개의 파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결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링크가 해주는 일이고요. 어,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재기 함수가 있죠. 자기 자신을 계속 이제 반복 호출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성능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 개념이고요. 보통 우리가 재기 함수 형태로 이제 구성되는 거는 뭐 여기 그 팩토리얼 계산할 때 여기 보면은 어떤 팩토리얼은 그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제 실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파워 역시 마찬가지죠. x의 y승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x 곱하기 x의 y-1승으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죠. 0이면 이제 1이고, 그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왜 재미있는 이제 수열이고, 0번째는 0이고 1번째는 1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수열이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피보나치 자체를 아니면 팩토리얼을 이제 재기함수 호출로 이렇게 이제 구성하게 되면 알고리즘 자체가 간단해지고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기함수 호출에 멈추는 부분이 없으면 그 부분은 이제 무한정 실행들을 이제 하려고 할 거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시스템 오류가 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 메모리 스택이 준비가 되고 계속 이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 스택에 메모리 사이즈만큼은 쭉 올라가다가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메모리 스택을 준비를 하지를 못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뭐 자연계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고요. 아까 이제 앞에 나왔던 바로 그런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이걸 이제 C로 구현하게 되면은 피보는 n이 0이거나 1이면 그냥 n을 반환하고, 아니면 피보 n-1 결과가 이제 피보 n-2를 해서 덧셈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0일 때는 0번째는 0, 1번째는 1, 그 다음에 그 2번째는 앞에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제 1이 되고, 3번째는 앞에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고, 4번째는 그 앞에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 그 다음에 3, 5, 8, 5, 8, 13, 8, 13, 2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커 나가는 거죠.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피보나치 수열이 계속 쭉 증가해 나가면은 그 앞에 수와 뒤에 수 비례가 어디에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 값들이 계속 쭉 이제 증가해 나갔을 때 그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술 시간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많이 배웠던 황금 비율, 골든 레이쇼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가 이제 바로 그런 비가 되면은 사람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마 이제 자연계에서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에서 우리가 체험을 해서 아니면 이제 터득을 해간 바로 그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피보나치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 함수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이 피보나치를 계속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0부터 10보다 적을 때까지 이제 차례대로 호출해서 이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10부터 45까지는 이제 5씩 증가해 가면서 하는데, 이 타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시간을 이제 초 단위로 측정해 가지고 출력을 하는 이제 기능들을 한번 실행을 시켜 봅니다.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0부터 이제 9까지는 이렇게 차례대로 쭉 다 계산이 되고, 10부터는 5씩 증가하면서 이제 걸린 시간이 나오는데, 나중에 피보나치 한 35가 지나가고 나면은 시간들이 이제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50이나 피보나치 60을 출력하려고 하면은 꽤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피보나치 자체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피보나치 n이 있으면 n-1과 n-2를 더해 가지고 피보나치가 만들어지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호출이 일어나죠. 그럼 피보나치 5를 계산하려고 하면 4와 3이 호출이 되는 거고, 그죠? 4를 호출하려고 하게 되면 3과 2가 호출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피보나치 6을 호출하려고 하면 5와 4가 필요한데 4를 계산하면은 3을 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 6 하나를 피보나치 6번째 피보나치 수열 값을 계산하려고 하게 되면은 피보나치 3이 3번이 나오죠. 그 다음 피보나치 2는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군요. 피보나치 1은 하나, 둘,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동일한 조건의 함수 호출이 여러 번 발생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부분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0이나 40, 50으로 올라가면은 무수히 많은 부분들이 똑같은 반복 호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 호출해서 재기함수 형태로 실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전에 특정된 조건으로 한번 실행된 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함수를 온전히 다시 실행시키지 말고 그때 계산해 두었던 그 값을 그냥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제 그런 기본 개념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스태틱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 내부에 스태틱으로 배열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최대 그 크기로 이제 정의를 해두고 만약에 그 우리가 이런 n 값을 가지고 피보나치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0이거나 1이면 그냥 뭐 그 n을 반환을 하게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닌 경우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재기함수 호출을 하도록 원래 이제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재기함수 호출을 하기 이전에 n번째 있는 그 원소가 이 피보나치 시리즈에 있는 그 원소 값이 0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생성할 때 0으로 다 초기화를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아직 계산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0이 아니면 이미 계산을 한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0이 아니면 피보나치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읽어서 그냥 바로 반환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똑같은 걸 여러 번 이렇게 그 산하까지 쭉 내려가면서 재기함수 호출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제 성능이 그 향상이 되겠죠. 뭐 피보나치에서 이제 40이나 50 위에서 생각을 한번 이렇게 쭉 퍼져나간 걸 생각해 보면 중간단에 내려갈 때 무수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 한 번만 계산되고 나머지는 이제 테이블을 읽어가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이제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그 실행한 적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계산을 해서 테이블에다 그 값을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피보가 함수가 호출되고 난 뒤 반환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때 표를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내부에 이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했던 겁니다. 스태틱으로 이제 선언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글로벌 변수처럼 관리가 되는 거고 단지 그 이 스태틱 그 선언되어 있는 부분들 자체가 바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쓸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제 그 함수가 실행될 때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일종의 이제 관리하는 요령은 전역 변수처럼 관리가 되고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은 지역 변수처럼 사용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35, 40, 45,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쭉 뭐 50, 60, 100까지 쭉 올라가도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바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전체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뭐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제에서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4장의 본문들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호목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이 4.1번도 중간에 좀 모호한 게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업데이트 해 가지고 공지를 해 놨으니까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복되지 않은 빅 랜더 넘버를 생성하게 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랜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제일 큰 값이 32,767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뭐 공학 계열에서
문제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배열이 32,767보다 적은 그런 경우보다는 큰 경우가 많죠. 뭐 10만 개짜리, 100만 개짜리, 1000만 개짜리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그 지역 변수로 해서 이제 배열 생성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동적 배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적 배열 할당하는 부분들을 따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큰 배열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배열 안에 들어가는 난수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제 수도 코드로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방식대로 한번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굉장히 큰 배열이 출력이 이제 되어야 될 때, 그때 이제 뭐 10만 개짜리를 한꺼번에 다 출력하면 너무 이제 화면이 복잡해지니까 보통 하는 방법들이 첫 번째 몇 줄, 마지막 몇 줄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rint array sample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를 만드시고, 그게 전달되는 것은 이제 배열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열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사이즈는 한 줄에 몇 개씩 출력할 건가를 지정해 주는 거야. 거의 뭐 10개가 됐든 15개가 됐건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대로 한 줄에 이제 이렇게 출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그 배열의 크기가 20만 개부터 100만 개까지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20만 개부터 뭐 20만 개씩 이렇게 20만 개씩 이렇게 단위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20만, 40만, 60만, 80만, 100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그 간격을 20만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 예시를 아예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때 보면 처음에 이제 인티저 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 얼록을 이용하면 이제 이게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 그 자체를 클리어까지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이제 그 값은 처음에 이제 총 개수, 원소의 개수와 그다음에 그 원소가 몇 바이트 사용하는지를 이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 곱하기 뒤에 나오는 이 사이즈 오브 인티저 요거만큼의 이제 메모리 블록을 할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환되는 값을 이렇게 이제 인티저 포인트 형태로 형 변환시켜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레이에다 저장해주면 이 어레이는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어레이처럼 그냥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동적 메모리 할당을 완벽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제가 샘플 코드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한 가지 샘플 코드를 이렇게 또 통째로 알려드리면 야 이것도 표절 때문에 어떡하나 하고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석문을 잔뜩 좀 포함을 시키십시오. 줄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로 쓰는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러면 표절에 이제 상관없이 이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20만 개짜리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랜덤 넘버. 중간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중복된 게 하나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40만 개일 때, 그 다음에 이제 60만 개, 80만 개, 그 다음 100만 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성된 난수가 그 레인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큰 단위의 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제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워라고 하는 부분, 지수성을 계산하는 건데 이때 이제 베이스 곱하기 베이스의 엑스포넨트성 이렇게 지수성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함수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반복문 구조로 해가지고 파워 아이트레이트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베이스를 엑스포넨트 횟수만큼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 곱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함수 형태로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 제기함수 호출에서는 파워 리커시브라고 이제 해서 파워 리커시브는 전달되는 것이 베이스 엑스포넨트가 이렇게 있으면 저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파워 리커시브 베이스 엑스포넨트 넌, 이건 이제 보면은 베이스 곱하기 그 다음에 파워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엑스포넨트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엑스포넨트 마이너스 1이라서 그 함수 내부로 들어가서 만약에 엑스포넨트 값이 전달되어 온 엑스포넨트 값이 0이면 더 이상 함수 호출을 하지 말고 1을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듭 제곱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이 값 곱셈을 계속하기 때문에 베이스 값을 크게 만들면 오버플로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기함수 호출하는 방법과 반복문으로 구성하는 게 어떤 쪽이 이제 더 효과적인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0.01로 해서 엑스포넨트 값을 1000에서 4000까지 1000씩 올라가면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시간 비교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이제 메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측정 시간 자체를 query performance frequency, 그 다음에 query performance coun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 부분에 그 보충 자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보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을 가지고 구성한 것들이 굉장히 좀 빨리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기함수 호출을 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기함수 자체에 대한 이런 이제 그 문제점이라 그럴까요? 그 자체가 이제 알고리즘으로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실제 실행할 때는 함수를 호출하는 그 부담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재기함수 호출은 이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가능하면은 이게 이제 반복문 형태로 변경을 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성능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으로 제가 이제 추가 설명으로 했던 부분 안에 보면은 이 아까 이제 좀 나왔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먼저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하면은 이제 그만큼 더 블록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이제 할당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메모리 할당을 이제 메모리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지 않으면 배열을 하나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그런 이제 크기로 설정해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실행하다 보면 그보다 적은 경우도 발생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크게 이렇게 이제 그 준비를 한 배열 자체가 오히려 메모리 사용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이때 쓰는 방법들이 이제 Colog을 쓰거나 Mlog을 쓰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함수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먼저 Mlog은 지정된 이 사이즈로 지정된 부분을 메모리 블록을 할당하고, 그 시작 주소를 void 포인트, void 이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void 별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특정된 자료형이 없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매핑해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당 받고 난 뒤에 우리가 동적으로 이제 배열을 만들어 쓰려고 하는 그 형으로 우리가 괄호 넣어 가지고 형 변환을 시켰던 겁니다. mlog 대신에 Colog을 쓰면은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게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원소의 그 크기, 그러니까 이제 바이트 수, 이 부분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즈 크기의 항목을 n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블록을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전체를 0으로 다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이드 포인트를 반환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쓰는 거고, 리얼록과 프리는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제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 받아가지고 동적 배열을 만드는 방법인데, 지역 변수로 할당하게 되면 이제 인티저 스코어 1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이 크기가 제한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실험들을 해보시면 3만 개가 넘어서게 되면은 3만 5천이나 4만에 근접되게 되면은 지역 변수로서는 이 정수 배열을 만들 수가 없는 걸 갑자기
프로그램이 멍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 스택 프레임 자체의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한 3만 개 이상의 되는 배열을 만들 경우에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동적 배열로 만들어야 되죠. 동적 배열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포인트 하나를 선언하시고,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료형 다음에 별표를 붙여 가지고 그 자료형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가리키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열 이름하고 똑같은 이제 이름을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멘트 개수,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Colog을 쓰고 괄호 안에 그 배열의 원소 개수, 콤마 그 배열의 원소의 크기, 그러니까 size of, 그 다음 배열 원소 type 이렇게 지정해 주면 그 크기만큼을 메모리 할당을 해주고, 전달 받아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이제 배열의 원소 자료형으로 이제 형 변환시켜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에 쓴 것처럼 동일하게 스코어 대괄호, 그 다음에 얼마 인덱스 가르쳐주고 이렇게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적 배열을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 뭐 쓰는 것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써봤던 거와 이제 마찬가지 방법이고, 그다음에 동적 배열을 할당하는 방법은 뒤에 이제 우리가 포인터를 배우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몇 줄만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뭐 3만 개, 5만 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 쓰고 난 뒤에 맨 뒤에서 하는 일이 더 이상 이제 그 동적 메모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free를 이용하고 아까 포인트 값을 여기 넣어주면은 그 자동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반환을 시켜줍니다. 항상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하고 난 뒤에 쓰고 나면은 항상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뭐 세부적인 기능들은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동적 메모리를 그 컴퓨터 시스템이 관리하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힙이라고 부르죠. 힙이 뭔가 이제 이렇게 뭐가 쌓여 있는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메모리 맵 상에서 보면은 그 스택이 맨 아래쪽에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 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행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 나옵니다. 그다음 그 위에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들어가고 뭐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스레드 같은 관리하는 기능들이 들어가고 맨 꼭대기에 커널들이 운영 체제가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이 전체 공간이 4GB로 우리 프로그램한테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 또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의 그 메모리 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제 프로그램 모듈의 실행 시간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 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근데 time은 이제 지금 1970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자정부터 경과된 현재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초 단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iff time은 이제 초 단위로 두 개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초 단위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좀 정밀하게 측정해야 될 때는 타임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제 그 퍼포먼스 카운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기능들이 윈도우에서 이제 제공들을 해줍니다. 근데 이 퍼포먼스 카운트라고 하는 부분들 실제로 CPU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CPU가 클락이 하나 튈 때마다 하나 둘셋넷 증가되는 이제 그런 속도로 이제 관리가 되는 계수기죠, 카운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CPU 클락 스피드에 맞춰 가지고 그 정도로 정밀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컴퓨터의 CPU 클락 스피드가 뭐 2. 몇 기가헤르츠 아니면 3기가헤르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실제로 이제 클락 틱이 하나 튀는 그 시간 간격은 실제로 2. 몇 기가 분의 1이 되죠. 그 자체가 2.45 곱하기 10의 구성이니까 굉장히 그 나노세컨 10의 마이너스 구성보다 더 적은 단위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윈도우즈가 제공해주는 이런 변수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large integer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이제 64비트 정수형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정수 자체를 64비트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이제 쿼드 파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large integer로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의 쿼드 파트를 읽어내게 되면은 64비트짜리 정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롱롱 역시 마찬가지로 64비 이제 정수고요. 그래서 이제 쿼리 퍼포먼스 프리퀀시에서 이제 그 CPU가 사용하는 이제 주파수 그 프리퀀시를 읽어오기 위해 가지고 이 함수를 이제 불러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리 퍼포먼스 카운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그 카운트가 지금 값이 얼마인가를 읽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을 호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그 이런 이제 시간 측정했던 부분을 피보나치를 타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좀 정밀하게 밀리세컨 단위로 측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그 바로 이제 그 타임 가지고 먼저 측정을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보나치를 호출하기 전에 타임을 before라고 이제 해서 기록을 하고 after에서 기록을 해서 그 둘 차이를 diff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이제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여기 이제 피보나치 40일 경우가 9초, 45일 경우에 88초 이렇게 돼가지고 초 단위로 이제 출력이 나오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정밀하게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바로 퍼포먼스 카운트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그 안에 보면은 비주얼 C++에서 이제 쿼리 퍼포먼스 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이제 뭐 여기 설명들을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하는 방법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칠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윈도우즈가 제공해주는 이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windows.h 헤더 파일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arge integer로 해서 frequency와 t1, t2 t1이 이제 사실 t previous에 해당이 되고 t2가 이제 t after 그 함수가 실행되고 난 이후에 있는 시간을 기록하려고 만들어 준 겁니다. 시간차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64비트짜리 인티저 롱롱을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타입으로 elapsed time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더블 타입은 그 큰 값을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연산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이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함수가 만약 여기 있으면 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쿼리 퍼포먼스 카운트를 쿼리 퍼포먼스 프리퀀시를 실행을 시켜 가지고 그 CPU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먼저 기록을 해 놓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함수가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쿼리 퍼포먼스 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T1을 측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실행 끝나자마자 이제 쿼리 퍼포먼스 카운트를 T2를 측정을 해 놓습니다.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diff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제 t2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함수 실행하고 난 뒤에 기록했던 그 시간의 쿼드 파트에서 t1의 쿼드 파트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tdiff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tdiff의 그 시간을 이건 이제 카운터의 개수니까 그 이제 시간 간격 자체가 바로 프리퀀시만큼 빨리빨리 이제 1초에 빨리빨리 개수를 하는 그런 스피드니까 그 주파수로 나눠줍니다. 주파수 frequency quad path 즉 64비트로 되어 있던 그 정수형의 그 주파수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몇 초 단위가 됐는지가 이제 계산이 되죠. 이때 이제 좀 정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블 타입으로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이제 보면은 초 단위이기 때문에 0.0000 해서 너무 작은 값인데 되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쉽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변환을 시켜주는 게 곱하기를 역으로 해서 곱하기 1000 하면은 이제 그 나오는 값이 1ms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값을 곱하기 100만을 해주면 마이크로세컨드 단위가 되는 거고 곱하기 10의 구성을 해주면 이제 나노세컨드 단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예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로 그냥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그 검사를 하고 그 알고리즘들이 이제 실행할 때 걸린 시간들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일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저 주에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밀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까지 좀 잘 배워 놓고 이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이번 강의에 좀 더 이제 일부를 우리가 이제 이미 강의 내용에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뽑아 가지고 이번 이제 그 보충 설명 시간에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 쪽에 있는 자료 역시 이제 올려놨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에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실습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실습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해왔던 실습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실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뭔가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될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키보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키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bip라는 함수, 그 시스템 함수입니다. 이걸 이제 사용을 해서 전자 피아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보드에 이렇게 그 해당되는 키를 치면 도레미파 솔라시, 그 다음에 옥타브 올려서 도레미파 솔라시, 그래서 이제 적어도 5옥타브가 연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피아노를 만들고, 여러분들 뭐 6옥타브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기법들을 이제 잘 좀 활용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콘솔 입출력에 대한 거 아스키 코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비프 함수, 그다음 키보드 입력 이제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다음에 스위치 케이스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건문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실습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실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콘솔 인풋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것이 바로 스캔F나 프린트F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자 단위로 입력하기. 왜냐면 우리가 이제 키보드 칠 때 바로바로 이제 음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자 하나 단위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get 캐릭터나 put 캐릭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한자 치고 엔터를 쳐야 그 값이 이제 입력이 되는 버퍼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언더바 get ch를 사용하게 되면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입력 문자를 바로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이 그냥 그 언더바 get ch는 이제 화면에 뭔가 에코를 이제 보여주질 않고요. 무슨 키를 입력했는지. 언더바 get che를 하면은 이걸 이제 에코를 해주죠. 화면에 이제 그 자체를 알려줍니다. 어떤 키가 입력됐는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언더바 푸시 하면은 버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 우리가 키보드를 바로바로 이제 그렇게 건반 누르듯이 하면은 소리가 바로 나오게 만들려고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이제 입력 문자를 처리하는 기능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키보드가 바로 여기 있는 세 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Z, X, C, V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A, S, D, F 쭉 있고, 그 다음에 Q, W, E, R, T, Y, U 같이 이렇게 요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여기 있는 부분에 K, L, I, O, P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에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쓰는 것이 요 Shift,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구분할 때 이제 Shift 키를 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 Alt 키 이거를 써가지고 반음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아스키 코드 테이블은 이제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뭐 웬만큼 익숙했겠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이제 한 바이트로 표현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이런 이제 아스키 영문자가 대문자 열, 소문자 열이 있는 요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대문자 A는 왼쪽에 있는 이제 16진수 40에다가 위에 걸 더해가지고 41이 되죠. 16진수로.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A는 6,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들은 get async key state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 상태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virtual key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이제 해당되는 이제 정보는 컨트롤 키가 눌려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VK 메뉴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정보를 읽어내면 그건 이제 Alt 키가 눌려져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 KB hit은 키보드 hit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키라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일이 반환돼 가지고 바로 그 입력된 키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키보드 입력을 해서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들은 여기 이제 Y를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 키는 언더바 get ch죠. 그럼 어떤 키를 하나 누르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여기서 키가 반환되어 올 것이고, 만약 그 키가 escape이면은 그냥 이 함수 전체를 이제 종료를 해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입력된 키를 출력을 하게 해주는데, 그다음에 get async key state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면서 이 VK 컨트롤을 이제 인수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환되어 온 그 값을 가지고 비트 매스킹을 하죠. 비트와이즈 AND를 시켜서 16진수 8000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컨트롤 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값이 true가 되면은 컨트롤이 이제 출력이 같이 되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 보면 컨트롤 그 다음에 더하기 뭐 어떤 이제 출력 값이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get async key state 해가지고 VK 메뉴를 해서 이 이제 그 8000 그 16진수 8000을 매스킹 시켜가지고 읽어내서 만약 이 값이 true가 되면 그건 이제 alt 키가 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alt 키에다가 어떤 키가 눌려져 있으면 우리 그걸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그 키 값을 출력해가지고 지금 입력된 키가 어느 키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beef 함수를 사용을 한 피아노 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beef라고 하면은 삑 소리 내는 거죠. 실제 이제 경고음입니다. 컴퓨터가 이제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이제 발생됐을 때 그때 삑 해가지고 그 경고음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 beep 함수 자체가 보면 frequency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duration을 알려주면은 이 해당되는 주파수의 소리를 그 지정된 duration 길이만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주파수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음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악 시간으로 잠깐 좀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피아노 음에서 이제 기준음들이죠. 그 기준음들이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음악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이제 옥타브가 이제 있고, 옥타브 이제 1옥타브, 2옥타브 한 옥타브가 올라간다. 이런 게 음표상에서 이제 도레미파솔라 시가 끝나고 그 위에 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옥타브들마다 이런 음계들이 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여기 이제 C, D, E, F, G, 그 다음에 A, B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반음이 있습니다. 샤프가 있는 게 이제 반음 표시죠. 그 반음이 있고. 그래서 그 주파수를 가만히 보면은 1옥타브의 도에 대한 그 가장 낮은 음이 32.7Hz입니다. 1초에 32.7번 이렇게 이제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가 36.7, 미는 41.2,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C가 61.73이 되고, 그 다음에 옥타브 하나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도가 65.4가 되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올라가는데, 근데 왼쪽에 있는 옥타브 1의 도하고 옥타브 2의 도를 비교를 해보면 딱 주파수가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서양식 7음계 그 시스템에서 그 주파수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규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2옥타브에 3옥타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2배, 3에서 4로 올라갈 때 2배, 4에서 5로 올라갈 때 2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이제 주파수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소리를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면은 1옥타브는 너무 소리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스피커는 이제 너무 음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냥 북북 소리만 나지 소리 구분 자체를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 피아노 만들 때는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 우리가 적절히 잘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에서 7까지 아니면 3에서 뭐 8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일단 그러니까 비프 함수를 쓰면 되고, 비프 함수에는 이제 프리퀀시를 전달해 주면 그 주파수 소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이 주파수를 알아내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키에 입력되는 부분들을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맨 왼쪽에 있는 이제 Z가 도가 되게 만들고 X가 레가 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가 이제 되게 만들고, 그 위에 한 줄 위에 있는 A, S, D, F 이 부분은 그 이제 그 다음 옥타브의 도레미파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있는 Q, W, E, R 요 열은 그 다음번에 또 옥타브의 도레미파솔라시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자 여기 보면은 그 맨 아래쪽 열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옥타브 4에 있는 이게 이제 그 도레 C, D, E, F, G, A, B 요게 이제 도레미파솔라 시도에 이제 해당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매핑을 하겠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거는 옥타브 4가 아니라 옥타브 3으로 내리거나 2로 내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조절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첫 번째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 옥타브의 도부터 C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옥타브의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다음 옥타브,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은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도레미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get ch를 이용을 해서 소리 하나를 이제 키 하나를 읽어드리고, 거기 escape이 아니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일단 alt on을 0으로 이제 초기화하고 난 뒤에 get sync key state 해가지고 메뉴로 이제 읽어오고, 그 값을 헥사로 16진수로 8000으로 이제 비매스킹 했습니다. 그 결과시 만약에 true면은 alt가 on이 그죠? alt 키가 눌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mapping key to frequency라고 하는 이 이제 문자 입력 키보드 문자를 그 문자에 Alt 키가 on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어떤 주파수를 생성해야 될 건지를 이 함수에서 결정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받아서 프리퀀시를 받아서 그 값이 프리퀀시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 내용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비프 함수를 호출하면서 프리퀀시를 보내가지고 그 프리퀀시를 듀레이션만큼 소리를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듀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100ms 0.1초 동안 그 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실제 꽤 빨리 연주를 해도 그 소리를 이제 간격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키를 피아노 건반을 칠 때 1초에 10번 이상만 안 치면은 음을 다 구분해 가지고 소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면 이제 입력 키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키 입력 받도록 그렇게 이제 while loop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mapping key to frequency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Alt 키를 사용해서 이제 반음계가 있는 부분들을 매핑을 하겠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Alt 키를 같이 누르면 거기에 대한 반음이 소리가 나니까 모든 음악을 뭐 서양 이제 7음계로 되어 있는 그 음악들을 다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key to frequency를 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는 거, 1학년 때 배웠던 그 실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이렇게 if를 쓰는 거죠. 그 if에서 어떤 키가 얼마이고
Alt가 on이면은 얼마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출력하고 만약에 이제 Alt가 on이 아니면 0이면은 그러니까 Alt on이면 그러니까 1이면은 그 다음에 또 얼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매핑할 수 있겠죠. 총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피아노 건반을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뭐 한 번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기 전에 그 세 줄이 있었고 Shift 키를 누르고 난 뒤에 두 줄 아니면 세 줄이 이제 우리가 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여섯 줄을 썼다 그러면 한 줄당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라시 해가지고 여섯 개가 있었죠. 미파솔라시 일곱 개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 일곱 개가 있고 일곱 개를 여섯 개만큼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그 여기 반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7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꽤 많은 걸 전부 if 문으로 이렇게 else if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뭐 쉽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1학년 실력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구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 키가 이제 대문자로 해서 맨 마지막 10가지 우리가 이제 다 매핑 시켜 가지고 if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가 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출력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이 이걸 조금 좀 개선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깔끔하게는 되겠죠. 그래서 이제 키 종류가 우리가 이제 한 줄에 7개씩 쓰고 그다음에 6개 있으니까 44개의 이제 케이스가 쭉 나올 겁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Alt on이면은 얼마, off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1학년 실력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방법을 한번 좀 우리가 이제 2학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배열 개념도 배우고 그다음에 아스키도 잘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을 한번 좀 사용해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첫 번째, 아스키 코드 이제 값들을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소문자 A부터 Z까지는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16진수로 61부터 7A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A는 4일부터 5A까지 가죠. 이게 이제 쭉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 범위 안에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 요 사이에 쓰면 이제 Shift 키가 안 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문자라는 거고 아니면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is low 해가지고 그 ASCII 코드 관련된 함수를 불렀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만약에 대문자 A보다 같거나 크고 대문자 Z보다 같거나 적으면 바로 이제 Shift 키가 ON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문자 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인덱스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키 값이 이제 일단 들어왔으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그 값에다가 소문자 A 값을 빼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소문자 A가 만약에 입력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다 소문자 A를 값을 ASCII 코드 값을 뺐으니까 0이 되겠네, 그죠? 0이 될 거고 소문자 Z는 어떻게 될까요? 소문자 Z는 결국 입력되어 있는 소문자 Z 값 아까 여기 보면은 7A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에서 바로 이제 61을 빼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그 알파벳 영문자 알파벳 A부터 그 Z까지가 바로 26자죠. 그럼 인덱스로 생각해 보면 그게 0부터 25까지가 있는 이런 값이 될 겁니다. 결국 Z인 경우는 25가 나오겠죠. 대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자 A로 빼줬기 때문에 대문자 A는 0이 나올 거고 대문자 Z는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성질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만약 여기 이제 이런 ASCII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ASCII 범위를 벗어나면 그냥 -1로 인덱스를 매핑을 시켜버립니다. 다음에 반음이 있는 음계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Alt 키를
잘 확인해 가지고 Alt키가 눌려져 있으면 해당되는 이제 부분을 우리가 쓰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표를 배열을 3차원 배열을 만듭니다. 3차원 배열을 만들 때 맨 첫 번째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Alt가 이게 ON이냐 OFF이냐를 이제 0, 1로 이제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가 Shift가 ON이냐 ON이냐, 이게 이제 대문자냐 소문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부터 Z까지 26자가 이제 매핑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시킬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첫 번째 부분들은 Alt가 ON인 거죠. 바로 여기 이 값이 0일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이 값이 1일 때가 매핑이 되게 만들고, 요 내부에 들어가서 다시 Shift가 ON일 때, 요 첫 번째 율이 이게 Shift가 0일 때, 두 번째 이 부분이 Shift가 1일 때, 이때 이제 각각 매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값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옥타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키하고 그 값을 서로 매치시켜 가지고 그 값을 넣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아마 Z죠, 그죠? 맨 끝에 있는 요 첫 번째 부분이 소문자 Z에 해당이 됩니다. 262가 됐네요, 그죠? 260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어떤 값인가요? 소문자 Z가 우리가 지금 매핑하는 그런 이제 음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맨 아래 열에, 키보드 맨 아래 열에 그때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음계의 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얼마 값이 되는가 하면은, 잠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면 아까 앞에 있는 테이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이블 11에 있었네요. 앞으로 잠깐 가보면은, 자, 테이블 11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제 Z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Z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도 중에서 맨 낮에 넣으면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옥타브 4부터 해가지고 4, 5, 6, 7, 8을 매핑을 시켰다고 하면 여기 261.6이 되는데 그 값을 반올림 처리하면 262가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매핑하기를 그 부분을 이제 3옥타브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값을 131로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 옥타브의 시작 이 도부터 해가지고 매핑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은 그 해당되는 나머지 값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Z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옥타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도에 해당이 되죠. 만약에 이제 Z가 260이면은 그 다음에 있는 이제 그 한 옥타브 높은 데 있는 도에 해당이 될 텐데, 아까 표로 되돌아가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261.6에 해당이 되는 261을 썼으면 그 다음에 있는 A는 여기 523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값이 이제 매핑되어 있는 거 보면은 A는 523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표를 찾아서 그 해당되는 이제 알파벳에 해당되는 그 음악 키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하나 쭉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값을 읽어가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어떤 키가 지금 Alt 키가 눌려져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Shift 키가 눌려 있는지 안 눌려져 있는지 그 상태를 같이 결합해 가지고 해당되는 값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정하지 않았던 그 키의 값 위치에는 전부 -1을 이제 넣어놨죠. 그럼 그 값이 이제 해당되는 프리퀀시가 있든지 아니면 -1이든지 이렇게 되니까 해당되는 이제 프리퀀시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주파수를 가지고 소리 만들어내는 건 문제가 없겠죠. 자,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마음에 듭니까? 그리고 어느 게 2학년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좀 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관계들을 잘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제 훨씬 더 성능도 좋고, 소스 코드 자체도 아주 단촐하면서도 원하는 기능들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서 피아노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은 이제 거기까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아노를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 피아노 연주하는 거를 그 녹화를 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잘 된 걸 골라가지고 한번 이제 다음번 보충 실습할 때 소개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중간에 이제 설명을 쭉 좀 해드렸는데 그 이제 테이블 표가 이렇게 3차원 표가 만들어지는 거, 매핑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이제 실습서에서 있는 오럴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앞에서 있는 부분들과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개별 문자 입력을 입력 버퍼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앞에 있는 이제 get 캐릭터나 언더바 get ch를 가지고 비교를 해도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버퍼를 사용하는 것은 입력하고 난 뒤에 엔터 키를 쳐야 입력 처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백스페이스를 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이미 입력했던 것을 다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버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입력 버퍼를 쓰지 않으면 곧바로 이제 바로 입력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그 자체가 또 다른 별도의 키로 입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니까 설명을 좀 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입력 문자로부터 매핑 테이블의 인덱스를 산출하는 방법. 이건 앞에서 쭉 설명했던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lt 키가 눌려졌는지 아니면 Shift 키가 눌려졌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널 캐릭터 인덱스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사용하는 방법하고 매핑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둘 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필요한 연산이 얼마나 이제 발생이 되는지, 그 다음에 평균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를 하게 되면 어때요?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케이스 문이 맨 처음에 있는 것부터 맨 끝에 있는 것까지 총 몇 개가 됐죠, 그죠? 그 한 줄에 7개고 곱하기 6줄이니까 적어도 하여튼 6, 7, 42, 42줄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맨 끝에 있는 키, 예를 들면은 레, 미, 파, 그 대문자 U를 만약에 이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맨 끝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비교를 해낼 때 보면은 46번까지 쭉 내려가요. 42번까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소문자 A는 맨 위에서 이제 바로 이제 끝나겠지만 소문자 Z는 맨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최대 최소 값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핑 테이블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반복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산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입력된 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값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어떤 함수 호출을 해서 그 함수 상태를 보고 곧바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기능 그 성능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 키보드와 빕 함수를 사용해서 전자 피아노를 구현할 때 전자 피아노 음이 설정되지 않은 문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정의했던 옥타브가 이제 커버하는 이제 그 키 이외에 나머지 키들, 뭐 IOP 같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입력이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있었고, 뭐 디폴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키 투 프리퀀시 매핑 테이블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키는 이제 그 주파수를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쓰지 않는 부분은 -1을 입력을 해서 이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예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이제 4주차 부분이 되겠고, 4주차 이제 실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전자 피아노 만들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전자피아노 만들어 가지고 재밌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함수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키보드 입력을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응용 분야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중간에 하나가 이제 들어왔네요. 아까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빅 랜덤 넘버 생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띄워보자. 자, 요건데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렌더 함수를 그냥 쓰게 되면은 그 최대값이 0부터 32,767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32,767보다 더 큰 배열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렌더 함수를 아무리 사용을 해도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제일 큰 값이 32,767이니까 방법이 없죠. 그럼 결국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렌더 넘버를 한번 호출하게 되면 이제 그 자체가 0부터 32,767인데, 사실 이제 32,767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2의 15승에 해당이 됩니다. 2의 15승이 원래 이제 32,768이 되죠. 그러니까 0부터 32,767이 되면 그걸 자체는 15비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더 큰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왼쪽으로 15번 시프트를 하고 오른쪽에 0으로 다 채워지겠죠. 그럼 0으로 채워진 그 위치를 또 다른 하나의 렌더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식 자체가 이렇게 되죠. unsigned integer로 해서 렌더 발생을 시키고, 그걸 왼쪽으로 15번 시프트를 시키고, 그 다음 bitwise or를 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렌더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서 렌더를 두 번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15번 시프트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두 개를 bitwise or를 시키니까 여기 15bit짜리 15bit짜리가 두 개가 이제 생긴 셈이죠. 30bit짜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답이 됐나요? 그리고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해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값이 나왔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출력을 16진수로 출력해 가지고 그 전체 하면은 이제 32비트 인티저 최대 크기만큼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시프트가 됐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bitwise or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결합해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요 값을 모듈로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정해 줬던 big random max,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뭐 10만이든지 100만이든지 1000만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딱 잘라주는 부분이 바로 이 모듈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고, 그렇게 이제 배열이 만들어졌을 때 아까 이제 숙제에서 홈워크에서 나와 있던 print array sample이라고 되는 그 함수를 사용해 보면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큰 배열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그런 큰 배열에 중복되지 않는 난수를 만들어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준비를 하고 다음번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또 질문은 아직 뭐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시간이 또 벌써 1시간 45분이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번 이제 보충 설명 통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좀 잘 하셨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또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그 질문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드리면 호목 3에 있는 부분이 연도가 2020년으로 설정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고정된 2020년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이제 입력을 해서 이런 이제 그 했던 부분들을 처리하면 이제 보너스로 이제 처리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장 쪽에서 있는 부분이 사장에 있는 그 호목 부분에서도 첫 번째 4.1번에 일부 좀 수정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이 부분들 그 이해를 해주시고 그대로 좀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쪽에 나머지는 지금 이제 아마 우리 그 실습 담당하시는 이제 황현동 선생님이 지금 이제 답변도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하여튼 질문이 있으면은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